자, 안녕하세요. 강정원입니다. 자, 오늘 소상공인 원포인트 레슨 폐업, 매장의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돼? 주제가 이건데요. 자, 여러분들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런 고민은 거의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폐업을 하는 과정에 부딪힌다면 결국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도 여기 오는 과정에서 좀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제 임대인과 원상복구 문제에 대해서 말다툼이 발생됐어요. 참 과연 어디까지? 자,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시작할 겁니다. 자, 제가 기본적으로 한번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과연 원상복구가 뭐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원상복구의 범위입니다. 원상복구의 범위는 예전에 나왔던 판례,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제가 보고 겪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알고서 차후에 임대인과 마찰이 생겼거나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요긴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참고 사항입니다. 자, 저는 월간 창업경제 발행인이고요. K창업연구소 소장이자 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창업 전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지금까지 다양하게 창업 외에도 폐업까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실제 컨설팅도 진행해보고 많은 대화도 나눠봤어요.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까 폐업에 대해서는 정보가 너무 없다. 왜? 창업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쉽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 폐업에 대한 정보만큼은 어디서도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폐업하고서 나 이렇게 폐업하였어요 하고 정보 알려주면 좋은데 참 그런 분이 거의 없어요. 왜? 내가 폐업한 사실을 어디 인터넷상에 노출했을 때 과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야, 너 지금 어렵냐? 너 생계가 안 돼? 너 무슨 일 있어? 많은 얘기를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폐업하면서도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도 누구하고 공유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주제 원상복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리가 보통 창업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쓰게 되는데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은 일정 기간 상가 건물을 임대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약속한 계약 문서예요. 자,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법무부에서 제공한 계약서인데요. 제8조에 보게 되면은 계약의 종료와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라고 있어요. 자, 1항에 보면은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상가 건물을 원상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어요. 실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한다고 해도 계약의 종료 항목에는 원상회복이라는 항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만 포함된 일이 아니라 내가 상가를 임대차 했다? 그런 분들께는 모두 포함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원상복구. 보통 원상복구란 말이 표현되는데 아까 보니까 원상회복이라고도 써요. 그러니까 원상복구, 원상회복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상가 임대차 법에서 계약을 해지할 때 원상복구 항목에 들어가는데 이 항목 자체는 민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거 말 그대로 국민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적용되는 법 자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제615조에
차주의 원상 회복 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 회복해야 한다. 또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원상 회복을 해서 안에 있는 내가 사업을 할 때 필요했던 기물들을 다 철거해야 된다는 규정이에요. 자, 제654조 준용규정에서도 제610조 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의 일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준용 참 어렵죠. 이게 법적인 단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용어가 어려워서 잘 이해 안 가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준용이라는 거는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한 성질이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적용하는 거라 그래요. 자, 아까 얘기했던 상가임대차 법이 민법으로 들어와서 준용의 과정, 아까 얘기했던 615조 법에 의해서 변경된 거였어요.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왜 원상 회복을 안 할 수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원상 회복, 원상 복구 한번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원래 모양이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원상 복구의 원은 본래의 바탕이 되는 의미를 뜻해요. 상은 마찬가지로 상태. 그래서 원상이라는 거는 본래의 상태, 바탕이 되는 상태, 기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상가 임차를 하고 들어갔던 상태 있죠. 인테리어 시설하기 이전 상태가 원상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복구라는 표현을 쓰는데 복구라는 말 그대로 손실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자, 손실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상가에 임차를 해서 하다못해 주방 설비를 하던 벽에 도배를 하던 아니 천장에다가 등을 달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손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전까지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복귀. 본디의 자리라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 다음에 회복.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다. 그래서 원상 회복, 원상 복구. 같은 의미인데요. 주의할 사항은 내가 상가를 임차했을 때 그 임차 당시로 모든 것을 되돌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 자체는 내가 임차했을 때 임차한 기준까지로 돌린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기본적인 틀은 알으셨고, 자, 원상 복구의 범위.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원상 복구의 범위 중에서 예전에 분쟁이 나고, 판례들, 사례들, 이런 걸 중심으로 할 건데요. 실제 원상 복구, 원상 회복에 대한 판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금액이 어떻게 보면 소소하다 보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중간 협의에서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약간 금액이 큰 부분, 억대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소송 자체로 번져서 좀 더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원상복구 범위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제품의 마모나 손상은 원상 회복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통상적으로 사용한다. 마모, 손상, 손목 이런 얘기를 간혹 들어볼 일이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떤 것이냐? 쉽게 해서
써서 달아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가정에서든 상가에서든 우리가 의자를 몇 번 끌고 당기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이 약간 패이겠죠. 이런 상태를 마모 또는 손모, 약간의 손상, 통상적인 손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한 판례가 있는데요. 목적물의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이나 노후에 따라 발생하는 통상적인 훼손이나 가치 감소, 즉 통상의 손모까지 원상 회복하겠다는 약정을 특별히 하지 않는 이상 그에 따른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께서 내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썼을 때 어떤 별첨란이나 비고란에다가 내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통상의 손모까지 원상 회복하겠습니다 라는 약정을 쓰지 않는 이상은 원상 회복에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결론은 내가 원상 회복할 때에는 내가 시설한 철거물 그 부분을 제거하고 기존에 있던 상태까지지 자연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런 손모, 써서 달아지는 가치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의 의무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꼭 아셔야 돼요. 보통 원상복구 분쟁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실제 서울시 상가 임대차 분쟁 유형에서 보면은 수리비에 대한 분쟁 발생이 거의 한 92건으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은 비율이 뭐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에요. 아까 초기에 얘기했듯이 원상 회복, 원상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어떤 중간에 조정되는 비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건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하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분쟁위원회나 이런 데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무난할 거예요. 실제 현장에 가게 되면은 임대인하고 마찰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셔야 됩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2005 가합 100279 판결인데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발언하면 무방하다. 그러니까 통상 손모에 관해서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고 그 원상 회복 비용은 채권법의 일반 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손모,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노화되거나 어떤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 우리가 벽에 기대서 벽이 약간 흔들흔들거려?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손실이에요. 이런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현장에서 실제 벌였던 사례를 한번 얘기 드릴 건데요. 그 사례에서도 이런 손모 관련으로 해서 임대인하고의 마찰이 좀 컸어요. 어떤 것이냐?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서 내가 철거 복구를 하는 과정인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거의 한 달에 한 일주일에 4번 해서 한 달 동안 연락을 한 거예요. 자, 벽에 목구멍이 있는데 그 목구멍을 메꿔라. 위에 창가에 약간의 금이 갔으니 유리창을 교체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트집을 잡았어요. 나중에 이분이 거의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쓰러져서 입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초반에 알고서 임대인하고의 꼭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메모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부분인데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19 가합 4453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제 모닝글로리라는 회사에서 실제 점포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뒤 생기는 임차 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는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결국 손모, 아까 얘기했던 시간이 경과해서 판단되는 것들은 법원 자체에서도 인정을 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경과해서 어떤 자연적인 형상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 부분에서는 이 부분, 통상적인 손모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그 두 번째 유형을 한번 가보겠는데요. 아까까지는 손모에 관련된 유형이었어요. 이번에 들어갈 유형 자체는 복구 부분이에요. 예전에 유흥주점을 하던 곳이었는데 그 유흥주점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그 다음에 철거 복구를 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자, 대법원 90다카의 12035 판결인데요. 이미 인테리어가 되어 있던 상태를 추가 개조한 후 이전 임차인과 동일한 영업을 한 경우에는 본인이 추가로 개조한 범위 내에서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이전 임차인이 해놓은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 임차인은 자신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을 상태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설치한 시설만 복구하면 된다. 이렇게 판결 자체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임차 공간에서 내가 내 사용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맞는 목적물, 인테리어, 시설 등을 설치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설치한 부분까지만 복구를 하면 된다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내부 시설을 개조하고 단정한 사안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자신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받은 상태로 발언하면 되고 그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 회복할 의무는 없다. 자, 내가 사용물, 목적물, 임차 건물, 임차 공간에서 내가 설치한 부분까지만 회복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외 기존에 있던 설치되어 있던 부분까지는 철거할 의무가 없다. 회복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도는 사항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임차 목적물에 들어갔을 때 어디까지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원상 회복 부분이 작으면 작을수록 비용을 아낄 수가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은 틀립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나갔을 때 신규 임차인을 받기 좋은 건물, 깨끗한 건물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시점이 되면요, 이야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기준을 잡으려고 그러면 창업 당시에 인테리어 시설 전에 사진이 있다 그러면 그 사진을 첨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들어올 시점에 건물 상태가 이러이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철거, 회복까지, 원상 복구까지는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상태까지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결국 원상회복, 원상복구의 범위가 증가하고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 점 명시하고 내가 사진이나 어떤 증빙자료가 있다? 꼭 찾아서 임대인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사실이 없다? 결국은 여러분들 힘이 약화되고 결국 내가 하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원상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십시오. 자, 지금 유흥주점 상황까지는 내가 어떻게 보면 시설한 임차 목적물에 대해서만 철거하고 원상 회복한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자, 그런데 꼭 이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내용도 바뀝니다. 실제 대법원 2017-26814의 판결인데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후속 임차인이 임대인과 완전히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직접 시설한 거에 한해 원상 회복 의무를 지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 임차인의 지위를 이전받는 형식으로 동일한 임대차 계약을 이어받았다면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 회복의 의무를 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판결됐어요. 이것도 좀 약간 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어떤 뜻이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후속 임차인, 여러분들이 완전히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결한 이후에 시설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원상 회복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내가 기존에 있던 분이 커피 전문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권리금을 주고서 똑같은 임대차 계약을 이어받았다 그러면 결국은 앞에 시설한 부분까지도 원상 회복의 책임을 진다. 이것도 약간 어려운가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막상 사업을 할 때 다른 사업장이면 모르겠어요. 자, 제가 커피 사업장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커피 전문점에 권리금을 주고서 시설을 이어받았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권리금을 주고 시설을 이어받았다는 건 무엇이냐? 앞에 설치한 시설, 회복 부분까지 권리에 포함해서 이전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권리금을 주고서 상가 임차를 들어갔다? 그러면 그 상가 임차 들어가기 이전까지가 원상 복구의 범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는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내가 시설한 부분만 철거를 했지. 철거를 하고 복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계약이 이루어지는 중간 과정에서 권리금을 주고서 이어받아 갔다는 거예요. 바톤 타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전까지 해야 될 부분을 다 갖고 왔다, 받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간혹 저거는 기존 임차인이 설치했던 부분이고 내가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기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줬다 그러면 그 범위까지가 다 나한테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꼭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입력해 두셨다가 상황이 발생되면은 이건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좀 법원 판결이다 보니까 좀 많이 딱딱하고 좀 어려워요, 실제. 자, 앞에까지 이렇게 또 왔는데 또 하나 또 판결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다른 예예요. 대법원 99-34697 판결인데요. 판례를 보면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 채무, 목적물의 멸실 훼손 등을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 임대차 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 채무 상당액은 임대차 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야, 이것도 좀 용어 어렵죠? 자,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 원상회복 의무에 상응하는 보증금 일부만 반환 거부가 허용된다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철거 복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임대인이 여러분들한테 돌려줘야 할 보증금 일부를 철거 회복 비용으로 빼고서 돌려줘도 괜찮다예요. 이해가시죠? 결국 여러분들이 철거 복구를 안 한다. 결국은 임대료에서 보증금에서 삭감이 돼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내가 과연 어디까지 어느 정도 한계까지 꼭 임대인과 협의해서 적정한 선을 잡아서 진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도 어쩔 수가 없다. 간혹 이것 때문에도 내가 회복까지 하고 복구도 다 했는데 왜 보증금을 안 돌려주세요? 이런 문제 때문에도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현장에 가면은 임대인은 자, 내가 얘기한 회복의 범위는 이 정도입니다. 여기까지였는데 임차인이 생각한 범위랑 틀린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하고 거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도 새겨둬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법원에서 1999년 12월 21일 선고 971-15104 판결이 있었는데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차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면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 자, 원상회복의 내용이 철거공사와 바닥 및 천장공사로서 길어도 5일이 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상회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5일간의 월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야, 이것도 좀 내용이 어렵죠? 법이라는 게 좀, 이게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좀 알기 쉽게 좀 많이 해석을 해주면 좋은데, 이게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한문적인 단어가 많다 보니까 이게 막상 해결하기에도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 실제 내가 원상 회복을 하는 날짜가 길어짐으로써 임대인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건 거예요. 자, 당신이 원상 회복 기간을 길게 해서 나는 이만큼의 임차료를 손해봤다. 그래서 당신한테 임차료를 청구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폐업을 언제까지 한다. 언제까지 점포를 비워주겠다. 임대인하고의 약속이 있을 겁니다. 그 약속 기간을 지키란 얘기예요. 자, 그 약속 기간에서 내가 원상 회복 의무가 늦어졌다? 그러면 임대료는, 그러니까 우리 임대인이 기존에 돌려줄 보증금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임차료 늦어진 만큼 기한에 빼고서 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거 복구 계획을 잡을 때는 내가 폐업하는 날 이전까지 모두 끝날 수 있게 설정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8월 10일까지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점포를 비울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대인한테. 자, 그런데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철거 과정에서 약간 늦어지고 회복 과정에서 늦어졌어요. 자, 기간이 며칠 늘어졌어요. 그럼 내가 8월 30일까지 끝내겠다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임대료를 냈는데 자, 내가 9월 15일까지 연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임대인은 여러분들한테 15일분에 대한 임대료를
삭감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철거, 복구나 이런 부분에 정확한 계획을 잡으세요. 자, 계획을 잡으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이처럼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하나 계획 잡는 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유념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또 사례 한번 볼 건데요. 대법원 1999 11월 12일 선고 99다 3469 판결입니다. 32만 6천 원이 소요되는 전기시설에 원상 회복을 안 했다고 해서 1억 2,500만 원의 임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 또는 신의칙 위반으로서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 원상 회복이 미비된 부분에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적정한 비용은 임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앞에 신의칙? 이게 신의칙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서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야, 이것도 참 내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자, 이 사건은 어떤 거냐? 기존에 음식점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기를 증설했어요. 자, 전기를 증설하고 철거 회복되는 과정에서 자, 기존에 증설된 부분을 제거, 복구를 해줘야 돼요. 자, 복구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통 상가에 들어와 있는 전기 자체가 5kg에서 10kg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전기용품들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대부분 증설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증설하게 됐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내가 폐업하고 나갔을 경우에 신규 임차인들은 그 증설비에 대한 또 비용을 또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서 자, 당신이 전기 증설한 부분까지 철거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자, 보증금 자체가 1억 2,500만 원인데 자, 전기 증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철거, 어떤 회복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32만 6천 원이다. 그래서 전체 비용을 잡지는 말고 이 한도 내에서 아니면 금액 자체 내에서 임차 보증금이 있는 한계에서 제외하고 되돌려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런 회복이나 복구, 철거 범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한다. 뭘 못했다. 결국은 임차 보증금에서 삭감돼서 공제돼서 여러분한테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 하나하나 항목을 다 따져봐야 돼요. 자, 임대인한테 자, 기존에 있던 이런 부분까지 꼭 정리할 이유가 있을까요? 신규 임차인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신규 임차인이 이 부분을 새로 설치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유익비라 그래요. 이익이 되는 비용, 건물에 유익한 비용은 이익비라 그러는데요. 그 유익비 자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협의를 내서 정리할 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감정 싸움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감정을 배제하고 하나하나의 항목을 작성해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요약이에요. 자, 내가 회복을 할 때 과연 100% 똑같은 상태로 복구를 해야 될까? 자, 통상적인 마모나 손상은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복구를 할 때 통상적인 마모 부분이 있다. 생활에 대한 기스, 어떤 생활의 소모품이 움직이면서 약간의 파손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이전 임차인이 설치물 복구, 이전 임차인 설치물 원상 복구는 의무가 없다. 이거는 내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 내에 들어갔으면 그 시설 상태에서 제가 추가로 시설한 부분들,
사업장의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부분까지만 철거하고 복구하면 된다예요. 그렇지만 권리금을 지급하고 양도 시에는 설치 의무가 발생된다. 아까 얘기했던 거는 내가 기존 임차인하고의 거래가 아닌 임대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에는 들어간 상태까지가 회복의 복구 범위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다? 그때는 권리금 내에 기존 회복의 범위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 회복의 복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복구 시 보증금 반환. 원상 회복 의무에 상하는 보증금 일부 반환이 허용된다. 일부 반환 거부가 허용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복구를 정확히 안 했다? 그럴 때에는 임대인이 일부 비용에서 여러분들한테 돌려줄 보증금에서 일부 비용, 회복, 복구, 철거 이 모든 비용을 토탈해서 제외하고 공제하고 여러분들한테 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꼭 이 부분 또 명심하시면서 임대인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앞에서 기존에 나와 있던 원상 회복에 대한 판례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 판례가 나왔다는 거는 거의 결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체크 한번 하셨다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항으로 참고 사항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원상 회복 복구 때문에 이런 마찰이 생기고 어떤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대화. 가급적이면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세요. 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최소로 하고 싶은 거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최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대화밖에 없습니다. 대화를 하실 때에는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너무 터무니없는 욕을 해. 임대인이 나한테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해. 감정에 치우쳐서 화를 내거나 다툼은 절대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서 범위를 조정하세요. 자, 제가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잘 돼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지금 그 정도의 여력이 되질 않습니다. 좀 이 정도 내에서 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번 합의를 해보세요. 그렇다고 내가 어렵다 그러는데 상대방이, 임대인이 야, 그래도 무조건 이거야 이러진 않아요. 어느 정도 한 발짝 물러나 줍니다. 그래서 꼭 대화를 하시고 결정을 하세요. 여기서 또 추가적인 부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 복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A4용지 아무 연습장이라도 하나 들고 가셔서 메모를 하세요. 단순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끝이 아니에요. 메모를 하고서 그 부분이 다 끝났다? 그러면 자, 지금 저희가 회복 원상 복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서류를 보여주고서 하단에다가 임대인 서명을 받으세요. 왜 서명을 왜 받아? 막상 철거 원상복구 과정이 되면요, 사람의 마음이 또 바뀌어요. 현장에서 보면은 임대인이 와가지고 야, 저기 뭐 환구기구도 좀 뜯어야 될 것 같고 저 집 벽면에 좀 지저분하니까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뭔가 추가 부분이 늘어나요. 그래서 추가 부분이 늘어나지 않게 미리 서명을 받아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 현장에서도 여러분한테 큰 어려움이 닥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꼭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지 범위를 설정하고 임대인과 협의하에 간단하게 문서 작업을 해서 서명까지 받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툼이 많다 보니까 다툼을 해결해주는 정부기관도 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철거, 복구, 회복, 보증금 회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재를 해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쟁 조정에 대한 권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좀 너 어디 가서 상담할 데가 없어, 해결할 데가 없어 할 때는 이런 기관을 이용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사법부 밑에 기관이에요. 여러분들이 막상 일을 하다가 어떤 소송으로 들어가 변호사를 선임해 결국은 사법부 밑에 기관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할 경우에는 상담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가볍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나 고민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를 경우 그때 이용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원상태 입증, 임차전 상태를 증빙한다. 이것도 실제 사례예요. 예전에 또 용인에 키즈 카페를 운영하던 곳입니다. 근데 이 대표님이 기존에 있던 카페를 인수해서 시작했어요. 실제 카페에서 화장실도 있었고 카페다 보니까 커피랑 주방 시설이 있었겠죠. 자, 이런 시설을 이어받아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폐업을 하고 철거 복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하고 건물 관리인이 와가지고 이 건물 임차 당시가 사무실이었다. 당신이 철거를 하고 복구를 하는데 사무실 형태로 복구를 해줘야 된다. 단서를 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억울하다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자, 그러면 기존에 카페 시설이었다는 증빙을 할 수 있는 사진이나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기존 임차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대요. 그래서 결국 증빙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건물 관리인까지 사무실 공간에 들어와서 설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구조? 이런 게 전혀 될 수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철거 회복 비용에 많은 돈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철거까지는 끝났는데 원상 회복을 하는 부분에서 사무실 구조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위에 사무실용 텍스, 바닥에 타일, 벽면에 벽지 이런 부분을 견적을 받아보니 그 당시에 거의 한 900만 원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임대인하고 같이 만났는데 임대인이 하는 얘기가 저희는 이제 먼저 얘기를 안 했죠. 900만 원이란 얘기는. 임대인이 자기가 먼저 하는 얘기는 자, 제 주변에 이런 인테리어 시설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400만 원이면 된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보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 보증금에서 회복을 위한, 원상 복구를 위한 비용 400만 원을 제하고서 공제하고 받겠습니다. 돌려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면은 다른 업체 불러가지고 그 400만 원에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사업장 열패 헬스클럽이 있었어요. 근데 그 헬스클럽에서 폐업을 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와서 자질구레한 요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 좀 더 해야 된다, 저것 좀 더 해야 된다, 뭘 더 해야 된다 계속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넘기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러면 우리가 보증금에서 이걸 공제하고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를 지었던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복구 범위를 설정한다. 범위를 최소화한다. 이 점포는 성남에 있던 커피숍인데요. 위에 사진에 보면은 철거 후 사진이에요. 좌측, 우측 벽면 다 있고요. 위에 천장 그대로 있죠. 실제 아래 사진을 보게 되면은 점포가 아파트 상가 입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좌측 편 자체가 유리예요.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인테리어 시설을 할 때 유리 부분에 칸막이를 두고 막아버렸어요. 천장을 다 뜯고서 천장을 다시 목재로 막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임대인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자, 아파트 상가 입구기 때문에 통로가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걸 철거를 해달라 요청이 왔었고, 두 번째로 천장 부분에 기존에 있던 텍스로 설치를 해줘라. 두 가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철거 전날에 다시 제가 임대인하고 같이 계시던 임차인분하고 셋이서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어떤 문제냐? 지금 철거하는 부분에서 천장이나 좌측 벽면을 철거하게 되면은 아파트 상가 내에 옆에 조그만 떡볶이 가게가 있는데 그 떡볶이 가게 천장이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저희야 철거하는데 문제가 없지만은 주저앉았을 경우에 옆에 점포까지 인테리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야 철거 복구니까 어떻게 보면 실내 공간에서 한정되어 있는 거고 옆에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대표님의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인이 딱 하는 얘기가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복구가 범위가 작아진 거예요. 실제 있던 주방 시설까지만 드러내고서 모든 걸 끝낸 상황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먼저 임대인하고 협의를 통해서 범위를 정해야 돼요. 막연하게 알겠습니다 보다는 자, 기존에 이런 건데 다른 분들이 왔을 때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 내가 바닥 타일을 깔아도 신규 임차인이 와서 본인에 맞게 다시 타일을 설치하기 위해서 또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임차인이 좋아하질 않아요. 이렇듯이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범위를 적게 감소시켜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정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꼭 서류에다가 문서화로 남기세요. 여기까지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어떻게 이제 다 왔는데요. 이제 통상의 손모. 아까 뭐 손모 얘기했죠? 실제 손모는 정해진 범위가 없다.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모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법정에서 손모는 어떤 것이 손모다라고는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손모 자체의 기준이 일본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바퀴 달린 의자로 생긴 마룻바닥의 흠이나 자국을 손모라 그래요. 우리 커피숍 가면은 마룻바닥이 있는데 의자로 이렇게 끌었다 앉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이 긁히겠죠? 이런 걸 손모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삿짐을 옮기면서 생긴 마루의 긁힘. 요거는 시간의 흐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약간의 파손이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벽에 못자국. 못자국이 너무 많아서 도배를 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손모가 아니에요. 파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자국이 몇 개가 되지 않다? 그러면 손모로 가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어컨 누수 방치를 위한 어떻게 보면 우리 구멍을 뚫게 되니까 벽에 부식이 생기겠죠? 이게 또 손모예요. 그렇다고 뭐 임대인이 에어컨 라인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기서 쓰세요라고는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에어컨 할 때에도 벽에 구멍을 뚫어도 임대인하고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뚫는 거지 저희 임차인 스스로 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손모입니다. 그다음에 결로 방지를 위해서 설치한 부분이 약간의 얼룩이나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 자, 곰팡이 얼룩은 어떻게 보면은 건물의 누수예요. 건물의 잘못된 부분이지 내가 사용을 못했던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전체가 어떤 거냐?
실제 계약자, 임차인이 본인 스스로 관리를 해주지 않고 방치했을 때에 대한 거는 파손이 되는 거고, 본인 스스로 관리를 했다 그러면 손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줄 부분은 어떤 거냐? 시설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한 부분까지는 다 철거를 해주시고 마감해주면은 기본적인 복구의 개념이 된다. 그래서 꼭 어디 부분까지 무엇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 자체도 기억하셨다가 대화를 통해서 하나씩 푸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사항이 있는데요. 제소전 화해조서라고 있어요. 간혹 임대인 중에서 한 분이 와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철거법일 복구를 하는데 요 문서 하나를 작성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서에 작성을 하는 순간에 법원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어떤 임대인과의 지금 철거 복구에 대한 문제를 진행할 때 제소전 화해 신청서나 제소전 화해자가 들어갈 경우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서명하는 순간에 임대인은 이거를 법원에 신청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큰 손실을 얻을 수가 있고 어떤 사건 자체를 되돌릴 수가 없다. 왜? 판결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사진이 3장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범위예요. 자, 어떤 거냐? 천장, 벽면, 바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천장은 과연 어디까지 해줄 것이고, 벽면은 어디까지, 바닥은 어디까지, 이런 기준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막상 해서 들어갔을 때 실제 철거를 하고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기존 인테리어에다가 한 번 더 인테리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다 보면은 뭐 타일이 2번, 3번 뜯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갑자기 비용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을 내가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설정해서 갈 것이냐, 계획하고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요청할 때에도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똑같은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결국 철거 복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 명심하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이해를 최대한 시켜드리려고 말 좀 많이 풀어드렸는데요. 자, 간단합니다. 원하는 순간에 끝나는 대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랑 대화하든 가정에서 대화하든 내가 원하는 순간에 끝나진 않습니다. 누구 하나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끝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임대인과의 대화를 할 때 임대인이 내가 원하는 순간 대화를 끝내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화를 통해서 임대인이 말할 수 있게 끌어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함께, 나도 손해보고 어차피 같이 손해보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임대인은 임차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손해기 때문에. 그래서 꼭 대화를 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감정 상하지 않게 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서 꼭 메모해 놓으시고 서명 받으세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서두에 했던 판례처럼 이런 분쟁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 조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율을 통해서 약간의 손실이라도 줄이는 게 지금 관건이에요. 여러분, 일단 이런 부분을 한번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다시 한번 영상 돌려보시고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강의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서요.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나
한번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